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음하게 소중한 자식 하나를 얻게 된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세상 누구보다도 반듯하고 착실한 우리 사위를 뜻하는 거랍니다. 정확히는 제 딸과 결혼한 사위 말이죠. 흔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평생을 두고 늘 어려운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것도 다 옛말인 것 같아요. 잘 얻은 사위 하나는 내 배 알아 낳은 내 새끼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사위를 통해 알게 됐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큰딸의 결혼 생활 때문에 한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사이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우리 큰 사이의 각별한 관계,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과거인 50년 전의 중매를 통해 남편과 결혼했어요. 우리 젊었을 시절까지만 해도 연애 결혼보단 선을 봐서 중매로 결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첫 시절부터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남편은 성실한 편이라 조금씩 저축도 늘려서 첫 딸을 낳고 나선 우리도 월세집을 벗어나 작지만 남의 집이 아닌 우리 가족의 집을 당당히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전 결혼 생활 10년 동안 큰딸과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 3명의 자식을 얻게 됐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그만 반대편에서 오던 음주 차량과 충돌하여 세상을 떠나버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아버지, 제발 눈 좀 떠봐요. 비극이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후 이전과 같은 삶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12살인 큰딸과 10살인 아들, 아직 국민학교조차 들어가지 않은 7살의 어린 막내딸까지 아비 잃은 가엾은 내 새끼들을 온전히 홀몸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까요. 그래도 인생은 죽으란 법이 없다지 않습니까? 엄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말은 과연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 셋이나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욱 악착같이 삶에 집착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나갔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애들이 혹여 아빠 없이 자랐다는 서름이라도 품게 될까봐 최대한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애정을 주기 위해 참 많이도 노력했죠.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마치 모터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하늘이 제 눈물겨운 노력을 알아줬던 걸까요? 참 감사하게도 자식들은 어느 하나 크게 모난 아이 없이 모두 대학을 나와 자기 구실을 할 줄 아는 그런 번듯한 성인으로 성장했죠. 특히 졸업을 하자마자 이름만 대도 대부분 다 알만한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한 큰딸은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우리 큰딸이 35해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도 되냐고 묻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결혼할 생각 같은 거 전혀 없었는데 그런 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준 좋은 사람이야. 아마 엄마도 보면 금방 마음에 들 거라고 믿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솔직히 큰딸이 데려올 남자에 대해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더구나 지금껏 누구보다 제 앞가림 잘해오고 야무진 큰딸이 고른 남자라면 분명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 사람일 거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큰딸이 데려온 남자와 마주하게 되자 그랬던 제 마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서서히 꺼져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말론 어머님이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던데 그런 흔적 없이 너무나 고우세요. 아이,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첫 만남부터 어색함을 풀기 위해 싹싹하게 구는 성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자식들의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 불편함은 쉽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아, 예. 반가워요. 사실 우리 딸에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아,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머님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 예쁘게만 봐주신다면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의 일이라는 듯 새초롬한 표정으로 음료만 마시고 있는 딸에게 문득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보면 보통 딸들은 아주 작은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서 귀찮다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어쩜 우리 집 애들은 나에게 뭐 하나도 털어놓는 게 없나 싶어 솔직히 엄마로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거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요즘 세상에 그 흔한 대학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없이 그리 풍족하진 않은 환경에서 자라왔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도 타며 무난하게 졸업까지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똑부러지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큰딸이 대뜸 6살이나 더 많은 고졸 출신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충격이었죠. 남자의 직업은 타일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직업 비하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전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의 상대와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이요.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성실하게 일한 덕택에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본인의 또래 중에서도 벌이가 상당한 편인 것 같았어요. 일감이 몰릴 땐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도 더 많이 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를 속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막상 딸내미를 결혼시키려고 하니 상대 남자가 우리 딸을 고생시킬 만한 놈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녀석인지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썩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큰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잘할게요. 수연이도 장모님도 세상 누구보다 아끼면서 평생 지켜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수연이 남편이면서 장모님 아들 노릇도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자 어쩔 수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큰딸의 결혼을 시작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이어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전부 결혼을 해버렸어요. 막상 이렇게 모두를 보내버리자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하달까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생각도 나면서
하루하루 싱숭생숭한 나날이 지속되더라고요. 여보, 하늘에서 잘 지내요? 그곳은 외롭진 않고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애들이 전부 결혼이라는 걸 했네요. 이럴 때 당신이라도 곁에 있다면 참 좋았으련만. 부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줘요. 꽉 찼던 4인용 식탁에 이제 혼자만 남아 밥을 먹다 보니 어떤 날은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북받쳐서 눈물까지 나왔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빈 둥지 증후군인가 싶기도 했어요. 나이 들어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 남으면 갑자기 우울증이라는 게 불쑥 찾아들기도 한다더군요. 이럴 때 차라리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줬다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년엔 둘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으련만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후딱 가버린 걸까요? 전 진작에 떠나버린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애들 셋을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자식이란 것들은 결혼하고 어쩜 그리 통 연락조차 안 하는 건지 이래저래 섭섭한 마음이 커진 탓에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죠. 정확히 말하자면 입맛이 통 돌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때 이런 제게 의외로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큰 사위였답니다. 사위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약속이 절대 빈말이 아니었다는 듯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 이런저런 말동무를 해주었어요. 오늘은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난 김에 잠깐 들렸어요, 장모님. 제가 뭘 사왔는지 아세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순댓국 포장해봤죠. 지난번에 갔던 시장에서 순댓국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침 그 부근에 일이 잡힌 김에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제가 사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거나 맛있다고 했던 음식을 용케도 기억해선 사갖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굳이 큰딸 없이도 혼자서 방문할 때도 많았어요. 혼자 남은 제가 제대로 챙겨 먹곤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며 배려해주는 모습에 어느 순간 오히려 큰딸보다도 사위를 더 기다리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곤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장모님, 자식들 전부 시집 장가 보내고 혼자 되셔서 많이 적적하시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네 말처럼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건 맞아. 어떻게든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지.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서서히 시간을 들여 익숙해지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뭐 잡숫고 싶거나 콧바람이라도 쐬고 싶으실 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전 항상 장모님 편인 거 아시죠? 어쩜 이리도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조차 내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백년손님이라는 사위가 손을 꼭 잡아주며 이리 말을 해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흘러나왔습니다. 주책이라고 생각하며 황급히 눈물을 훔치려는데 사위의 눈에도 조그마한 눈물방울이 툭 맺혀 있더라고요. 서로 민망해진 우리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딸같이 곰살스런 사위가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어딘가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의 허전함은 여전하더군요. 저는 자식들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삶을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온종일 부지런히 움직여도 보고 문화센터 노래교실도 다녀봤죠.
난생 처음 수영장에 가서 수영 교습도 받아봤고요. 이럴 때 한 번쯤 자식들이 얼굴이라도 비춰주거나 목소리라도 들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다들 제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는 건지 너무나 무심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바빠서 오래 통화하지 못할 것 같다는 소리만 내뱉고 말이에요. 하긴 결혼해서 이제 각자 자신들 가정이 생긴 데다 일과 집안일도 병행해야 하니 제가 그런 점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빈말이라도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적적하진 않는지 물어봐주는 자식 하나 없다는 건 참 서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것처럼 큰 사이가 제가 유독 우울해할 때마다 집에 찾아와선 말동무를 해주곤 했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왔나? 아, 얼굴이 그새 또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제가 식사는 꼭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히 입맛이 없어졌나 보네.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좋아요. 장모님, 지금 저랑 같이 데이트 하실래요? 얼마 전에 동료랑 같이 갔던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 소고기 글쎄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등급 한우라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라니까요. 오늘 장모님 모시고 같이 가고 싶어요. 일이 바쁠 텐데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찾아와선 소소한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밥 한 끼도 챙겨주는 사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까지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버리자 가장 곤란해진 점은 그동안 아들이 주로 맡아서 해오던 일까지 전부 제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보통 집안에 기구가 망가지거나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집안에 남자들이 있으면 뚝딱뚝딱 알아서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전화를 걸어 AS 신청하면 된다지만 나이가 들어선지 전화 걸기도 귀찮고 연결이 빨리 되지 않을 땐 괜히 조바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해결사가 돼준 사람도 역시 우리 집 큰 사위였죠. 사위는 타예공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손 쓸 수 없는 다양한 집안일을 대신 처리해주곤 했답니다. 자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 지난번에 자네가 고쳐준 화장실 타일 말이야. 업자 불렀으면 돈도 많이 나왔을 텐데 자네가 갈아준 덕택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에이, 별 말씀을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요. 아, 오늘도 온 김에 혹시 뭐 부탁하실 일 없으세요? 아이, 지난번에 보니까 식탁 다리 한쪽이 좀 흔들리는 것 같던데 나사랑 부품 좀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야. 왔는데 편히 쉬어야지. 왜 또 일을 하려고 그래? 아이, 우리 장모님 식사하다가 큰일 나면 어째요. 별것도 아니니까 한번 봐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노래 교실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자식처럼 싹싹하게 구는 사위를 들였다는 것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네는 힘들 텐데 뭐 이렇게까지 매번 찾아오나. 나 적적할까봐 그러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게. 이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니까. 네? 아니요. 장모님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서 사실 어머니의 정 같은 거 별로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처음 뵙고 왠지 꼭 우리 어머니 같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예전부터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살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코끝이 쨍하니 아려왔어요. 사실 사위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처음에 큰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데려왔을 때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기도 했죠. 우리 딸 역시 아빠 없이 저 혼자 힘들게 키우긴 했어도 결혼만큼은 번듯한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한 사람과 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사위의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한때나마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지더군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큰 사위의 댐댐이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만 휩쓸려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다면 내복을 스스로 걷어찰 뻔했구나 싶은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큰 딸네 부부가 결혼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딸과 사이를 반씩 닮은 귀여운 손주 녀석까지 생겼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2년의 세월 동안에도 사위는 변함없이 항상 저를 찾아와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정작 딸내미는 해주지도 않는 결혼 생활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도 들려주는 등 여러모로 저를 챙겨주었어요. 사위의 배려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는 홀몸이 된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얻게 됐죠. 그러나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든 행복은 곧 다가올 불행의 서막이라고 했던가요. 손주까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큰 딸네 부부와 마주할 때마다 어딘가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제 딸에게 있었죠. 저는 큰딸이 혹시라도 자라면서 아빠 없는 아이라고 기죽을까봐 되도록 많은 부분을 허용하며 키웠어요. 더구나 첫 아이였던지라 아무래도 동생들에 비해 더 싸고 들며 키우기도 했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욕심도 많고 워낙 야무진 아이라 스스로 똑부러지게 잘 처신해서 살아갈 줄로만 알았어요. 우리 집 자식놈들이 워낙 소음 얘기도 잘 안 하고 무심한 성격인지라 티를 내진 않아도 다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애초에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단 후회가 들더라고요. 큰딸이 사위를 은연중에 무시하며 하대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큰딸은 사위가 하는 행동을 하나부터 10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어찌나 붓기 눈을 뜨며 잔소리를 해대는지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불안해질 정도였다니까요. 오빠는 밥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쩍쩍거리면서 소리를 내? 내가 그거 정말 없어 보인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 미안. 자기 말 듣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한평생 이렇게 살아서인가? 습관이라는 게 단번에 고쳐지질 않네. 앞으로 되도록 고쳐보려 노력할게. 오빠가 그것만 그래? 내가 뭐 하나만 얘기하면 그저 귀등으로만 휙 듣고 한 번이라도 경청하거나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곤 죄다 낮이고 밤이고 술이나 퍼마셔대면서 그 나이 먹고도 사람 구실조차 제대로 못하는 족속들이니까. 그럼 금낮은 사람하고나 어울리니 자기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언젠가부터 큰딸은 아예 제가 곁에 있건 말건 노골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며 빈정거리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런 말이 어딨어. 낮이고 밤이고 술이나 퍼마셔 된다니. 우리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술로 스트레스 푸는 경우는 있어도 앞가림조차 못하면서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 없어.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말 너무 실례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는 거지만 자기네 동료들이 뭐
골프라도 칠 줄 알아? 쉬는 날이면 빼거지로 모여선 고깃집이나 가서 소주나 종일 퍼마시겠지. 그 나이 먹고도 남들처럼 골프를 치러 다니기를 해.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기를 해. 내 친구들은 출산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몸 풀고 오라고 1등석 항공권까지 끊어줬다더라. 다들 대체 몸복이 그렇게 있는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큰딸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본래 싹싹한 성격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비수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꽂는 그런 아이라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 지금 남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힘들게 나가서 돈 버는 남편한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한서방이 너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걸 누구보다 잘하는 네가 쓸데없이 남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엄마야말로 딸 편을 들어야지. 지금 대놓고 사위 편 드는 거야? 어쩐지 가끔씩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집에 뻔질나게 드나든다 했어. 그래봤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위는 돌아서면 남이라니까. 오빠가 언제까지 엄마 비위를 그렇게 맞춰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돈은 원래 나도 잘 벌었어. 이 사람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니 얘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니? 당신 지금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장 사과드려. 큰딸이 쏟아내는 비수 같은 말들이 꼬닥칠 불행의 전조라는 것을 물론 이때까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번 둘이 오기 시작한 불길한 예감은 급기야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사위의 나이 이제 고작 44. 어린 자식도 있는데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창창한 나이에 암 3기라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작년 여름부터 식사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속쓰림 증상이 지속됐다고 해요. 그저 단순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했던 게 큰 오산이었어요. 그리 육류 같은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계속 토를 했고 급기야 혈변 증상까지 생기게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죠. 그 결과 위암 3기라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100%의 생존율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말기는 아니고 위암의 경우 주 항암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할 가능성도 커서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다 해도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나오다니 그것도 항상 감사하기만 한 우리 큰 사이에게 그런 병이 찾아들다니 너무나 큰 충격에 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됐을 정도였어요. 매일 밤마다 제발 우리 큰 사위를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커다란 불행이 닥치지 않게 도와달라며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을 향해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라는 걸 한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몰라요. 사위는 암 진단을 받은 뒤 곧장 입원하여 수술 날짜부터 잡았어요. 이전과는 달리 몰라보게 수척해진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당사자가 이 과정을 꿋꿋하게 헤쳐나가기로 했으니 저 역시 마음을 굳게 먹기로 다짐했습니다. 다행히도 매일 밤 하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건지 사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에 항암 치료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죠. 사위는 퇴원을 한 뒤 자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번 큰 병을 앓게 된 신체가 다시 완벽히 회복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또한 암의 경우 언제든 재발할 위험성이 있는 병이니 환자가 약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든든한 위로도 필요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 큰딸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는데도 어쩜 제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때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암은 암도 아니래. 3기래도 생존율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더라고. 오히려 그 이보다도 내가 죽을 맛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육아휴직하고 바로 회사로 복귀했을 텐데. 유찬 아빠가 앞으론 육아에 전념하라고 돈은 자기가 다 알아서 벌어다 주겠다고 그런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이 꼴 됐잖아.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앞으로 유찬이한테 들어갈 돈도 수두룩한데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지금. 큰딸은 손주 유찬이를 낳고 나서 잠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사위의 권유로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위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됐던 거죠. 물론 딸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럴 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암이라는 병이 미리 찾아온다고 예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암에 걸린 자기 남편한테 저리 매정하게 구는 건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라지만 정남이가 뚝 떨어질 정도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 안정이 필요한 제 남편 앞에서는 얼마나 더 가혹하게 쏘아붙여댈지 빤해서 사위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중 큰딸은 이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퇴사 이후 개인적으로 차린 사무실에 자신을 스카웃했다는 말을 전했죠.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의 회사에 바로 들어갔어요. 원래부터 큰딸이 집에서 가만히 육아나 살림만 할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죠. 어쨌든 생각보다 더 빨리 취업을 하게 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집에 혼자 남게 된 사위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딸의 취업 이후로 저는 큰딸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손주와 아픈 사위를 돌보았습니다. 장모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저 항암 치료받고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장모님께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암이라는 건 다 나았다고 해도 그 후로 꾸준히 관리를 잘해줘야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족끼리 민폐라는 말이 어딨나. 자네가 내 아들 아니었어? 이런 제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야윈 사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까지 가슴이 너무 아파 함께 울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착하디 착한 우리 사위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는 건지 야속한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큰딸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아주 살판이 난 건지 매일을 회식이다 뭐다 술도 잔뜩 마신 채 당당히 늦은 귀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픈 남편 대신 앞으로는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니 그에 따른 고충도 있었겠죠. 그치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집에 항암 치료를 받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나요?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연아, 너 좀 일찍 다닐 수는 없니? 유찬이도 온종일 엄마만 찾더라. 유찬 아빠가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애들은 그 나이 때 당연히 엄마 찾을 수밖에 없잖니. 더구나 유찬 아빠도 아직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아, 엄마, 자꾸 짜증나는 소리 좀 하지 마. 나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애 낳고 한동안 술도 끊었었는데 요즘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라 속도 뒤집힐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적당히 좀 마시고 다니면 되잖아. 아, 그게 말처럼 쉽냐고. 그리고 저 사람도 어차피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환자 취급할 필요가 있어?
돈도 밖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데 유찬이 정도는 집에 있는 사람이 좀 알아서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 저는 혹시라도 침대에 누워있는 사위가 우리의 대화를 들을까봐 무척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도 큰딸은 이런 저와는 달리 사위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는커녕 오히려 사위에게 역정까지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는 내가 집에 있을 땐 아무 일도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도 당신 아내기 이전에 사람이야. 허구한 날 아프다고 굴굴거리는 사람 밥도 챙겨줘 눈치도 봐야 돼. 거기다 엄마만 찾아대는 아들까지 돌봐야 돼? 게다가 이것만 해?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잖아. 몸이 아주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너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계속 저 사람 편면 되지 마, 엄마. 지금 가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큰 병 앞에선 장사 없다잖아. 나도 지쳐. 너무 지친다고. 다들 환자 비위만 맞추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선 아예 생각하지도 않잖아. 지금 엄마처럼.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매몰차게 퍼부어대는 큰딸을 말없이 바라보는 사위의 고모한 두 눈을요. 뭐라고 대버리 할 기운도 없는 건지 사위는 묵묵히 딸의 폭언을 듣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하지만 큰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담아두고 있는 것을 모조리 꺼내들겠다는 듯 아주 기고만장해선 사위의 뒤통수에 대고 계속 쏘아붙였어요. 이제 역할 바뀌었으니 육아와 집안 살림은 전부 당신이 도맡아 하면 되겠네. 온종일 일하고 들어온 난 양말 하나 벗는 것도 피곤해서 못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 당신 앞에 밥상대령하고 그런 거 앞으로 절대 할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내뱉은 말들을 전부 실천하겠다는 기세인지 그 뒤로 큰딸은 사위 앞에서 아주 보란듯이 폭군처럼 굴기 시작했죠. 물론 사위의 항암 치료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마음 편히 요양을 하기는커녕 큰딸의 서슬퍼런 기세에 사위는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됐죠. 유찬이를 먹이고 씻긴 뒤 재우는 것도 온전히 사위의 몫이었어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만 하면 그 와중에도 사위는 계속 손살에 만지더라고요. 장모님, 저 진짜 괜찮으니까 댁에가서 좀 쉬세요. 저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래도 아직은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자네 식사라도 내가 챙겨주고 갈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는 거르지 말고. 네, 그럼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큰딸은 사위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젠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린 모양이더군요. 집안일을 전부 아픈 남편에게 내팽개치곤 자식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더니 급기야 바깥으로 만나돌았어요. 어떤 날엔 심지어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갈수록 이렇게 도를 넘어서다 보니 뭔가 단단히 일러두지 않으면 조만간 큰일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절대 무리를 해선 안 되는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거예요. 더구나 남편이 쓰러진 이 순간에조차 큰딸은 집에 없었답니다. 쓰러진 사위를 발견한 저는 너무 놀라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사위는 즉시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암 환자가 이렇게 다시 실려오는 꼴이 되니 환자의 가족으로서 의사를 보기도 참 면목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쓰러져 입원을 했는데도 회사 일을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큰딸에게 진심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 어떻게 네 남편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응?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한서방, 아직 회복되지 않은 환자야. 그것도 무려 암 환자라고. 네가 한서방한테 한 말과 행동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어. 그걸 알기는 하고 그러는 거니? 그러자 큰딸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엄마 투정 일일이 받아줄 시간 없어. 더구나 그 사람 지금 다시 입원했다며. 차라리 잘 됐네.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받으면 또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해지다 못해 말문이 턱 막혀버린 저는 또다시 큰딸에게 전화를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한참 동안 끊어진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칠 뒤 저는 흉부를 보러 문병을 갔던 막내딸에게서 좋지 않은 소식까지 전해 들었어요. 사위가 입맛이 없는 건지 거의 대부분의 식사를 거부하더라는 것을요. 막내딸이 사간 음식조차 먹지를 못했다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평소에 사위가 좋아해서 즐겨 먹던 반찬들만 골라 만들고는 최대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잠깐 못 본 사이에 사위는 그새 더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막내딸 말대로 정말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인지 제가 왔는데도 아무 말 없이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자, 여기 좀 보게 한서방.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오이무침이랑 묵도 직접 쏘아왔어. 수이 말론 자네가 거의 한 끼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하던데 모름지기 무조건 잘 먹는 게 빨리 낫는 비법이야. 아무리 입맛이 없다 손 쳐도 굶으면 쓰나. 뭐라도 좀 먹어야지. 사위의 앞에서 싸갖고 온 도시락 뚜껑을 열어 늘어놓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사위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장모님,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위의 행동에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사위의 입에서 갑자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튀어나올 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자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 자네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본데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어떻게든 꿋꿋하게 병마와 싸워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살고 싶지 않다니 그런 말이 어딨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 장모님 딸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유찬 엄마가 저 이러고 있는 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 줄 아세요? 집안에 암 걸린 아픈 남편이랑 맨날 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아들을 놔두고 딴 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요. 사위의 폭탄 발언에 저는 지금 대체 내가 무슨 소리에 들은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잠시 멍을 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네, 지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수연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 네, 이거 좀 보세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위는 제게 침대 협탁 위에 올려져 있던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불쑥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길로 그 안에 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죠. 그리고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사위가 건네준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중년의 남성과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낀 한 여자. 차 안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 다정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로 보이는 공간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진 등
누가 봐도 그저 사이좋은 연인이나 부부관계처럼 보이는 남녀를 담은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진들 속의 여자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큰딸이었어요. 저도 몇 번이나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결코 내 딸 수연이가 아닌 그저 조금 닮은 다른 여자일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명백한 내 큰딸 수연이가 맞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똑똑히 아시겠죠. 저 솔직히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고 싶진 않았어요. 애 엄마 귀가가 많이 늦어진다고 해도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걱정을 하면 했죠. 그런데 이 사람 어느 순간부터 아예 대놓고 외박은 기본이었고요. 절 진짜로 눈뜬 장님이나 병신 취급을 하는 건지 조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인가? 대체 언제부터 우리 수연이가? 그리고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오래 통화를 하길래 이 대체 상대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이 사람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 훔쳐봤어요. 비열하고 치졸한 짓인 건 잘 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지만요. 그런데 저 사장이라는 놈이랑 수백 통의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내용도 낯뜨거워서 어떻게 남편과 애가 있는 유부녀가 외간 남자랑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너무 충격받아서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서 사장이라고? 아니 그놈이 그럼 우리 수연이랑 만나는 남자란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기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이 나선 그 서 사장이라는 놈을 만나러 또다시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다음 날까지 집에 코빼기도 비치질 않았어요. 사위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사위는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고자 유능하다는 심부름 센터를 찾아내어 그곳에 큰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달라 부탁했다고 해요. 며칠도 지나지 않아 업체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 사위에게 전달했고 결국 이에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힌 사위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정신까지 잃고 쓰러졌던 거였어요. 큰딸과 바람을 피우는 상대, 천번 만번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놈은 꽤 이름 있는 가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더라고요. 평소에 사위한테 그 흔한 골프 한 번 못 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더니 찍힌 사진들 가운데는 그놈이랑 골프장에 가서 신나게 골프채를 휘둘러대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놈이 글쎄 마누라는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가정이 있는 것들끼리 바람이 난 셈이었죠. 저는 제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폭로한 뒤 서럽게 흐느끼는 사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사위의 우는 모습을 보자 천불이 난 것처럼 분노로 뜨겁게 데워졌던 가슴이 어느새 거짓말처럼 차분히 가라앉더라고요. 일단 자네는 더 이상 너무 열내지 말고 치료 잘 받으면서 회복에만 전념하도록 하게. 집에 가면 내가 수연이랑 제대로 얘기를 해볼 계획이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삶의 끈을 놓겠다는 그런 끔찍한 말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장모님, 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심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지 마누라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 줄도 모르는 꼴통인데 이런 구차한 삶 영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서방, 이 사람아. 자네에겐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요찬이가 있지 않나. 자식을 두고 부모가 어떻게 먼저 떠나겠다는 그런 야속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자네 탓이 아니니 혹시나 자책도 하지 말고 건강해져야 복수도 뭐든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자네만 더 비참해지는 거야. 장모님 말씀처럼 정말 복수라도 할 수 있다면 후련하긴데요. 그래. 지금은 미워 죽겠다는 마음이 들면 차라리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독하게 이겨내게 나. 안 갚으면 그 뒤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저는 말없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끼기만 하는 사위를 두고 조심스럽게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큰딸은 퇴근 이후 곧장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 엄마이면서도 딸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어째서 이제야 알게 됐던 걸까요? 이래서야 엄마 실격이라는 자조적인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긴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큰딸에게 외도에 대한 사실을 추궁했어요. 그러자 처음엔 깜짝 놀란 큰딸은 거짓말을 해봐야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제 엄포에 결국 외도를 인정하더군요. 선배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야. 선배가 내 능력을 높게 쳐줘서 과장 직함되고 들어가다 보니 거래처 사람들 접대할 일이 좀 많았어. 그러다 알게 된 거야. 네가 미쳤구나.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 남편 있는 곳이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그 남자도 유부남이라며? 네가 그러고도 정말 제정신이니? 아이, 그러지 말고 엄마. 그 사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사람 진짜 괜찮다니까. 사업도 엄청 잘 돼서 돈도 많고 누구처럼 구두쇠에 째째하게 굴지가 않아서 좋아. 진작 이 사람을 먼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애초에 유찬 아빠랑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뭐라고? 내가 미쳤니? 그딴 인간을 왜 만나? 넌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야? 부끄러운 감정조차도 안 들어? 솔직히 엄마도 요찬 아빠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요즘 세상에 대학도 못 나온 남자가 다 있냐고. 처음엔 그저 사람만 괜찮으면 다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취향에서까지 의견이 갈리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나 꼴보기가 싫은 거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큰딸의 반응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막상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라도 후련해진 걸까요? 본연남은 계속 지켜세우면서 정작 지인 남편은 마구잡이로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딸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어 오르면서 어쩌다 내가 자식을 이리 파렴치한 인간으로 키웠나 싶은 회한도 들었죠. 그래서 넌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대로 한서방이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당연하지.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랑 어떻게 살맛된 채 살 수가 있겠어? 애 아빠랑 하루빨리 정리하고 나 그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뭐? 재혼? 재혼을 하겠다고? 요즘 세상에 이혼녀라는 딱지는 문제 되지도 않아. 그 사람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혼을 안 했던 거지. 사실상 와이프랑 슈잉도 부부나 다름없어. 각방 쓰고 산 지도 오래래. 우리 서로 이혼 절차 밟은 다음에 잘 마무리되면 재혼하기로 했어. 그 사람 하루빨리 나랑 살고 싶대. 철딱 써니가 없기로 서니 이렇게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큰딸의 말에 저는 그야말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저 공부를 잘하고 1등만 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큰딸은 머리가 좋아 학창시절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별로 없었다곤 해도 인생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헛똑똑이에 불과했던 거죠. 너는 그놈이 마누라랑 헤어지고 너랑 다시 합치겠다는 말음이 있니? 그놈 같은 족속들은
원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게 주특기야. 단장이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선 너한테 뭔들 못해줄까?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호들갑이나 떠는 여자들이 어리석은 게지. 아, 엄마,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어떻게 엄마가 돼서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큰딸의 양심 없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야말로 이 애미 앞에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뱉는 거냐? 그래, 네 말대로 나 처음엔 한서방 썩 탐탁지 않았어. 그런데 너도 그렇고 수혁이도 수희도 너네 모두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그 은혜 남부전화 한번 해준 적 있니? 아빠 없이 너희 셋 혼자서 힘들게 키우느라 온갖 고생 다 했던 나한테 뒷말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번 해준 적이나 있어? 정신없이 말을 내뱉다 보니 그동안 큰딸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놈이랑 골프 치러 다닌다 뭐다. 한창 꼴값 떨고 있을 때도 네 애미 옆에서 항상 챙겨줬던 사람은 한서방밖에 없었어. 그래 맞다.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네가 바로 날 닮아서 이렇게 어리석은 게지. 그놈의 조건이 다 뭐라고? 끝까지 조건이나 이리저리 재면서 따졌더라면 나도 우리 한서방 같은 고물단지 놓쳤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큰딸을 향해 마지막 엄포를 단단히 놓았죠. 한서방이랑 헤어지고 그놈이랑 다시 시작할 거면 여기서 나랑도 아예 인연 끊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한서방 때문에 엄마 딸이랑 인연 끊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다. 네 말대로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흉도 아닌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는 것도 못 해주겠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장모님이라며 알랑방귀나 뛰는 꼴은 못 본다. 나한테 사위는 한서방밖에 없고 손주도 유찬이밖에 없어. 이런 제 말에 분노로 하얗게 질려버린 큰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대며 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큰딸에게 내뱉은 말은 절대 빈말 같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 기회에 저 못된 버르장 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죠. 몇 년의 세월 동안 정말 헌신적이었던 그 착한 사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는 큰딸이 이제 더 이상 제 친자식처럼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인연까지 끊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란듯이 서 사장이라는 놈과 붙어 다니며 온 세상 천지에 불륜 사실을 드러내고 다닐 정도였죠. 내 딸이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어리석고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허황된 것에 완전히 홀려버린 사람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결국 사위는 큰딸과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까지 굳히게 됐죠. 저 역시 이런 사위의 결정에 차마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어린 자식조차 내팽개친 채 다른 남자나 만나러 다니는 못난 딸. 이런 딸과 계속해서 같이 살아달라고 말한다면 그건 지나친 저의 이기심일 테니까요. 더불어 저 역시 큰딸이 정말 그놈과 헤어지지 않고 재혼이라도 할 결심이라면 이 기회에 큰딸과의 철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독한 마음까지 품게 됐어요.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사위가 두 번 다시 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할까봐 그 점이 가장 걱정이었죠. 하지만 사위는 정말 저를 친모처럼 생각하는 건지 저에게만은 결코 매정하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자네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어. 어쨌든 수연이 낳고 기른 사람은 바로 나니까 딸이 그 지경까지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있는 거지. 그치만 내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의 편에 설 생각은 역시 없네. 난 언제나 자네를 지지하고 자네의 현명한 결정에 따를 생각이야. 그러니 일단 건강부터 잘 챙기게나. 이후로도 저는 계속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싸들고 병실에 들였어요. 퇴원 후에는 사위의 집을 오가며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거들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해주려고 들었죠. 처음에는 이런 저를 조금 거북해하던 사위도 차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선 어느 순간부터 식사도 잘하게 됐고요. 이런 우리의 노력이 통한 걸까요? 다행히 사위의 항암 치료는 효과를 봐서 경과가 좋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사위의 몸속에 뿌리 내린 암세포가 깨끗이 박멸됐다는 희소식을 접하게 됐답니다. 이제 향후 몇 년간 경과를 지켜보며 전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관리하면 된다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날 사위와 저는 서로를 얼싸안고 지금까지의 눈물겨운 고생과 노력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즐겁게 받아들였죠. 진심으로 하늘에 감사할 깊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큰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와 큰딸의 이혼 여부였어요. 만약 이혼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귀책 사유가 명백히 큰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큰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것은 그저 순간의 욕정과 사랑에만 눈이 멀어 그런 것쯤은 눈에 뵈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어떻게든 돈이 많다는 그 새로운 남자가 전부 해결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세상은 철없는 큰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간남이라는 놈이 기어이 큰딸을 차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미 처음부터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상간남과의 재혼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큰딸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알고 보니 그놈한테는 사귀는 여자가 또 있었어요. 큰딸 하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 좀 있다는 거 하나 믿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꼴떡대고 다니다가 그 마수에 걸려든 여자들을 소나기에 주무르는 듯 갖고 놀았던 그런 수준의 놈이었던 거였죠. 애초에 아내와 이혼할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고요. 자식까지 있는 큰딸이 설마 가정을 버릴까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혼 수속을 밟겠다고 얘기하자 그놈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에 이쯤에서 매정하게 싹을 잘라버렸던 거지요. 결국 큰딸만 비참하게 버림받은 꼴이 돼버렸어요. 사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영 편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큰딸만 상처를 받았을 뿐 그 못된 놈은 지금도 어디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히히 낙낙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장모님, 저 그 자식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요. 사실 제일 잘못한 건 그 서 사장인가 본다 그 자식인데 여전히 혼자만 잘 살고 있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찾아가서 아주 망신해주고 싶어요. 두 번 다시 그 잘난 얼굴 못 들고 다니게요. 자네가 간다면 나도 함께 가겠네. 나 역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탄내버린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의기투합한 우리는 당장 큰딸의 상간남인 그놈이 운영한다는 회사에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가 서영북 대표가 운영한다는 업체 맞죠? 그 사람 지금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대표 이사실 어디 있습니까? 사위의 말에 당황한 직원들은 처음엔 서 사장이 자리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저와 사위를 내쫓기 위해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여기에 굴할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실이 있는 꼭대기 층까지 기어이 올라간 사위는 사무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상간남을 불러댔죠. 야, 당장 나와. 내가 거기 있는 거 모를 줄 알고 치사하게 숨어 있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본인 눈도 성치 않을 걸 알고 있어야지. 서 사장 네가 내 와이프한테 나랑 헤어지고 재혼하자고 했다며. 여기 있는 네 직원들은 네가 상습적인 가정 파탄범이라는 사실 알고 있냐? 가정 파탄범 주제에 여기 와서 거드름이나 피우면서 뻔뻔스럽게 사장 행세나 하는 거야? 이런 사위의 말에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직원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사위와 제 주변을 삥 에워쌌고 누군가는 바로 휴대폰을 치켜들더니 이 광경을 촬영까지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상간남이라는 놈은 결국 대표실 문을 열고 나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그렇게 우리는 그놈과 직접 대면을 한 채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가 우리 수연이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이 수연이랑 바람 피웠다는 산대 맞죠? 괘씸해도 이렇게 괘씸할 길이 없어서 그 잘난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스러워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네요. 당신 발뺌할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 이미 당신과 내 와이프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증거 넘치도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도 선임했으니 곧 소송 진행할 계획이라고. 남의 가정 산산이 깨트려 놓고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살아갈 줄 알았어? 얼마 전 사위는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였어요. 당신에게도 그렇게 가정이 소중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면 지금 남자 대 남자로 당장 내 앞에서 사과해. 남의 아내를 실컷 갖고 놀면서 농락한 죄, 그 더러운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란 말이야. 사위는 그동안 큰딸과 그 상간남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을 이제라도 보상받겠다는 깨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을 내비쳤어요. 결국 그 상간남은 사위와 제가 보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죄의 말을 꺼내놓았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밖에서 바짝 귀를 댄 채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을 직원들 때문에라도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 길로 사위는 그 상간남의 와이프까지 찾아가 그동안 수집한 외도에 대한 증거들을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와이프라는 사람 역시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망신을 당한 데다 아내에게까지 외도 사실을 들켜버린 상간남은 그 후 결국 이혼 준비를 하게 됐다고 전해 들었어요. 아무리 직원들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켜봐도 그날의 사건이 워낙 컸기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아주 망신살이 단단히 뻗친 모양이더군요. 인과응보라고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이제야 받은 셈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위는 큰딸에게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리석은 큰딸은 상간남에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은 이후 갑자기 180도 달라진 온순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죠. 그러더니 뒤늦게 착한 아내와 좋은 엄마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사위가 예상치 못한 소송을 제기하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던 거예요. 여보, 유찬 아빠. 아니, 태경 오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난 유찬이의 하나뿐인 엄마고. 오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유찬이는 앞으로 어떡해? 당신이 언제부터 유찬이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엄마였어? 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그 놈이랑 놀러 다니느라 아예 집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는 병원에 있고 당신은 밖에서 놔두느라 그동안 유찬이는 내내 장모님하고만 같이 있었어. 장모님이라도 없었으면 돌봐줄 사람도 하나 없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저 역시 저래도 뻔뻔스럽게 구는 큰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황당해서 동정심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자신은 바람을 피웠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 걸 듣다 보니 헛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었어요. 큰딸은 저와 사위의 눈치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급히 주저앉아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유찬이한테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디 가정만은 지키자. 어? 아니, 이제 우리는 너무 먼 길까지 오게 됐어. 다시 되돌아가기엔 너무 지쳤고 이젠 내가 그만하고 싶어. 자기야, 태경 오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기억해봐. 자기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오빠 좀 설득해 보라고. 가뜩이나 힘든 장모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신뢰를 먼저 깨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나를 모욕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사람, 그건 당신이라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큰딸의 모습을 끝내보기 힘들었던 저는 제 부모가 내는 큰 소리에 겁을 집어먹은 채 손가락을 빨며 우는 유찬이를 안아들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각기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끼리 만나 함께 살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흔히 말하는 결혼이죠. 그렇게 세상 무엇보다 귀중한 가족이라는 연을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며 그 생활의 주체가 바로 부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 누군가의 치명적인 잘못 하나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긋나 버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비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륜이라는 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게 묶여있는 끈이라는데 그 끈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결심한 제 마음 역시 당연히 편안할 리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모질게 굴지 않는다면 큰딸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망나니 같은 인생만 살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위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큰딸도 이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죠. 저는 사위의 편에 서서 이혼 재판 과정을 함께 겪었어요. 법원은 사위의 편을 들어주었고 유책 배우자가 된 딸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사위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당연히 손주의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린 자식을 내팽개친 채 상건남과 노란한 여자에게 자녀를 키울 권리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위는 상간남 소송에서도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성공했죠. 사실 이런 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이 사건의 경우 외도의 증거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사위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겪은 뒤 사위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 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사위는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마침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보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네, 뭘 그리 눈치를 보고 있나? 마침 자네가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네. 그래, 요즘 건강은 괜찮고?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고기 같은 걸 먹어도 부대끼지 않고 소화도 잘 돼요. 모두 다 장모님 덕택이에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전부 자네 복인 게지. 난 그저
앞으로 자네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그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북돋아주자 사위의 두 눈이 어느새 새빨갛게 물들어 있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랑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네요. 장모님만 생각하면 제가 면목이 없어요. 자네, 이젠 더 이상 내 사위도 아니니까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되나? 갑작스러운 제 말에 사위의 두 눈이 동그래졌죠. 네? 아, 네. 당연히 되죠. 그래, 그럼. 태경아, 한 번쯤 꼭 사위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에라도 이렇게 다정히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사위이기 이전에 태경이 널 아들이라 생각했어. 내 친아들 수혁이는 너처럼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그저 무뚝뚝한 사내 아이라 키우면서도 참 재미 하나 없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넌 내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소소한 취향까지 전부 꿰뚫고 있더구나. 그런 게 너무나 고마웠지. 장모님, 태경이 넌 나한테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 오히려 딸 자식 잘못 키워서 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내가 대신 깊이 사죄하고 싶을 정도다. 장모님, 비록 수연이와 전 이제 헤어져서 맘남이 됐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한테 단 한 번도 서운함을 느낀 적은 없어요. 장모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네. 무엇보다 자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손주의 아빠야. 한태경 자네와 한유찬 내 손주. 나도 앞으로 이 두 사람의 행복만 빌면서 살 거야.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자네와 아이의 행복을 비는 이 늙은이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줘. 제 얘기를 다 들은 사위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장모님이라는 말 대신 그냥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머님,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수연이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데 인연을 끊는다는 건 친족이 없는 저로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아픔이겠죠. 저라도 어머님께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종종 유찬이를 데리고 찾아뵐게요. 한 해 한 해 몰라보게 커가는 손자 재롱도 보면서 앞으로는 어머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보다 더 큰 위안과 감동이 또 어디 있을까요? 70의 한평생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던 제 삶에서 사위는 하늘이 제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비록 제 딸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지만 그래도 저와의 인연만큼은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사위의 말은 그저 말뿐이라도 제게 너무나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죠. 이후 사위와 저는 이제 정말 친모자지간이 된 것처럼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사위는 유찬이의 유치원 입학식 사진도 보내주고 생일 파티 날 유찬이 친구의 가족과 함께 놀러갔던 여행 사진도 보여주는 등 행복한 순간들을 항상 저와 함께 공유했어요. 사위의 큰 사랑 덕분에 손주인 유찬이 역시 비록 엄마 없는 아이라도 씩씩하고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큰딸은 어떻게 됐냐고요?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던 건 순전한 제 착각이었답니다. 큰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 많고 부유한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혼 이후 사귀게 된 남자 역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었는데 결국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탈탈 털린 채로 상처만 받게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계속해서 돈 많은 남자를 낚으려고 온갖 골프 모임과 취미 관련 동호회에 얼굴을 비친다더군요. 큰딸에 대한 소식은 우리 막내딸을 통해 가끔씩 전해 듣는답니다. 동생들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가 보더라고요. 아직은 제 마음도 완전히 풀리지 않아 큰딸만 생각하면 여전히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또 모르죠. 언젠간 제정신을 차려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쯤 한 번은 그래도 내 딸이니까 용서해 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선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그렇게 버텨가야만 하는 게 바로 삶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가정 역시 설사 비극이 있더라도 돌고 돌아 언젠가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음.